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문호입니다. 자, 시장 계속해서 최근에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다가 또 유예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제 급락을 했다가 또 오늘 급등을 하는가 하더니 또 오후에는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서 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또 요동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모습들은 이번 달에 전체적으로 좀 반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비단 미국에서 이제 또 멕시코, 캐나다뿐만 아니라 EU, 그다음에 우리나라 등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 나갈 것이 이번 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포커스를 맞추어서 등락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잡는 매매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심을 잡고서 어느 정도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이나 혹은 확실하게 미국 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또 매매 전략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인시대 시작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설 연휴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또 김영일 전문가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뵙고 또 시청자분들께도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설 연휴 이후에 보게 되면은 상당히 다양한 이슈가 지금 또 다양한 그 이슈뿐 아니고 뭐랄까요? 정부 당국의 대응도 중요해지는 이런 형태가 상당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딥시크부터 출발해서 지금의 관세까지 이르기까지. 그럼 지금 봤을 때 좀 시장을 간략하게만 설명한다면 어떻게 좀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오프닝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계속해서 미국 쪽에 이제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그런 이제 발언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연휴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환율도 안정되고 그러면서 이제 반등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잡아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연휴가 지나가면서 뭔가 이제 딥시크발 이제 악재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무언가 이제 미국 쪽에 조금 더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약 한 730선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 해서 굉장히 두터운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 항상 이제 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는 무언가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상승이 조금은 제한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이제 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상 당분간은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급등락이 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감이 생겨나면 시장이 조정, 그 다음에 오늘처럼 갑자기 또 이제 유화적인 어떤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또 반등하는 이러한 그림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급등락을 빠르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종목들 또한 굉장히 정신없이 빠르게 순환이 돌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심을 잡는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실적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가 많이 싸져 있는 종목이다. 아니면 확실하게 미국 쪽에서 좀 훈풍을 받는 종목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무언가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서 매매를 해야 급등락이 심한 시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장이 관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딥시크발 악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중심만 잘 잡고 가면 내 매매에 대한 전략만 좀 잘 잡고 가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2월달이 특히나 좀 중요해질 것이 역시나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이제 관세 피해 업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관세 회피 업종과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략을 잘 해나간다라고 하면 수익을 또 챙기는 것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 전문가님께서도 한번 코멘트 주시죠. 저는 오늘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장을 볼 때에는 크게 어떤 흐름 자체가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존재해야 되고 그 안에서 시장 단위의 모멘텀 그리고 그 안에 섹터
잘게 쪼개면 종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일단 이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사실 굉장히 고통받았습니다. 특히나 지수 레벨만 보더라도 지금도 이제 2,400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서 홀딩이 되어 있다라는 지점, 이런 지점을 본다라면은 저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사야 될 이유보다 사야 될 이유가 훨씬 더 풍부한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 기회들을 줄 만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많이 이야기 드렸던 게 오늘 이제 오후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미국에서 캐나다 오케이, 멕시코 오케이, 너네는 관세 좀 유예해 줄게. 근데 중국은 오늘 오후에 실제로 유효 승인이 났죠. 그 말은 뭐냐면 행정명령에 대해서 따로 변수 없이 2월 4일 오늘자로 바로 시행이 된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본다라면은 중국은 당연하겠지만 바로 보복 관세가 나왔어요. 그 말은 거의 준비되어진 절차가 진행이 되어졌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 증시는 이에 여파로 잘 올라가다가 오후쯤부터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지점들이 결국에는 섹터로 보자라면은 관세랑 상관없는데 실적은 좀 괜찮아질 업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엔터라든지 또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이런 쪽은 오히려 상관없어, 우린 올라갈래 하고 더욱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크게 보면 시소게임처럼 보입니다. 악재가 작용해서 다른 애들은 빠지고 얘는 올라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올라가서 홀딩, 얘는 올라가고, 또 다음 또 올라가고, 다음 차신 또 다른 섹터가 올라가고, 이렇게 순환적인 작용이 발생하면서 올라가는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뭐냐, 여러 가지 키워드에 집중할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성장하는 업종들 사이에서만 놀게 되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 1월부터 열심히 이야기 드렸던 게 그 당시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 한 세면 언제 사겠나였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이 지금도 유지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튜브에서 문의를 좀 주셨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12,900원에 5%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작년에 반도체 랠리가 진행됐을 때 퀄리타스 반도체는 사실 그 안에서 대표적인 IP 딴 종목이었습니다. 주가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았고 신규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 주목도는 거의 이제 주도주급의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근데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크게 상승한 다음에 크게 내려간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멘텀이 이제 발동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인데, 유사한 형태로는 테마주도 사실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상장하고 내렸다가 쭉 상승, 또 쭉 하락. 사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경우인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당장에 바로 중심주급으로 올라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쭉쭉 상승 랠리 나오고 우리가 흔히 추세라고 이야기하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인가 보면 아직은 조금 물음표가 떠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먼저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IP 종목들은 어떤 기대감을 받아야 되냐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야 되고, 반도체 대장주들이 먼저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종목을 같이 보여드리면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측면이 발생하냐? 하이닉스가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렇게 IP 딴 종목이라든지 또는 에이징랜드나 가온칩스처럼 디자인하우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후발주자로서 움직임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고, 게다가 신규주로서의 리스크도 좀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선발대,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바닥에서 좀 꿈틀거릴 때 잡는 거를 좀 리스크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거는 웬만하면 대형주 중에서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라면은 하이닉스가 돌려야 이 후발주자들도 움직일 수 있는데, 하이닉스가 그럼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로 한다면 저는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보면은 사실 이제 사신 지 얼마 안 됐어요. 12,9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거의 뭐 비슷하죠. 평단이 막 엄청 마이너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손실 볼 종목은 아닙니다. 대신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좀 더 좋아 보여요. 네, 그게 저는 이 하이닉스를 비롯한 HBM 관련주, 그러니까 국내 지금 반도체에서 대장주들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언제 바꾸시냐면 두 가지 트랙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평단 왔을 때 바로 바꾸셔도 되고요. 평단은 줄 겁니다. 아니면
15,000원 구간 있죠. 이 구간까지 기다리셨다가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반도체주로 보시는 게 보다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종목은 언제 하는 거냐면 반도체 종목들이 다 뜨거워져서 올라갈 때 있죠. 그때는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종목은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테마 받고 하루에 막 20% 급등하고 이런 추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구분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가격 전략만 제가 드렸던 거 잘 유의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행복한 세상님께서 JLK 9,000원에 10%입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오늘 잘 갔는데 본절 탈출 가능할까요?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오늘 AI 쪽이 상당히 좋았죠. 특히나 이제 의료용 AI 쪽 같은 경우에는 샘 올트먼이 방한을 했고, 그러면서 의료용 챗GPT를 만든다라는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의료용 AI 쪽이 굉장히 잘 갔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료용 소프트웨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훈풍을 받는 섹터군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이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JLK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미국 쪽에서 이제 또 AI 쪽, 의료용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수익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뇌졸중 AI 솔루션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뭐 올해 이제 또 네 번째로 이제 작년에 이제 약 3개의 제품에 대해서 또 FDA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네 번째로 또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쪽에 좀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또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좀 발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최근에 이제 설 연휴 이전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빌리언하고 이제 또 루닛을 좀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왜 이제 이 두 종목을 좀 강조를 드렸었냐면, 지금 미국 쪽에서 실질적으로 수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의료용 AI 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설 연휴 전에 한번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즉 지금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적도 발생하는 건데, 특히나 미국향으로 또 매출이 발생을 하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JLK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솔루션, 뇌졸중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또 미국 쪽에 어느 정도 진출을 좀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 대장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요거를 또 파악을 하고 가야겠죠. 그러면 JLK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료용 AI 쪽을 봤을 때 약간 3, 4등 정도의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미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류닛, 뭐 그 다음에 뭐 뷰노, 3빌리언, 뭐 그 다음에 딥노이드, 이미 이제 이러한 의료용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관심을 좀 크게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지금 JLK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부분을 바로 파악이 가능하죠. 오늘 어느 정도 올라가기는 했지만 무언가 추세를 한 번에 확 끌어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딱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JLK가 의료용 AI 관련된 종목이고 오늘 의료용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분위기를 타서 올라가기는 했지만 완전하게 대장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추세 자체를 완전하게 또 돌려놓을 만한 수급 또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파악하고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바로 급등이 나올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JLK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뭐 바닥권에 있어요. 사실 이제 바닥권에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 뭐 크게 손실이 생긴다라는 부분은 저는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매수가가 또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매수가 이상으로는 충분히 좀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매수가 이상부터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9,000원 이상부터 해서 매물 구간이 매우 두텁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무언가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이 구간을 좀 못 뚫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확인이 되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 너무나도 두텁게 현재 매물 구간이 쌓여있기 때문에 JLK가 이 구간을 소화하고 가려면 그야말로 이제 AI 쪽에서 완전하게 대장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수급적인 반응도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반응이 없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의료용 AI 쪽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수급 또한 아직은 약하고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힘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딱 매수가 정도로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고 매수가 정도에 또 도달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좀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지 않고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9,000원 이상의 매물 구간은 뚫어주기 매우 힘들 수가 있으니까 저라면은 9,000원 구간 도달했을 때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제한될 것 같네라고 하면 다른 종목으로 또 이제 교체를 해서 수익을 보는 쪽으로 전략을 꾸려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9,000원 잡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수익을 만회하는 쪽으로 이렇게 일단은 한번 전략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테크윙 47,900원 10%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테크윙은 검사 장비죠. 검사 장비 중에서도 지금 HBM 검사 장비로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HBM 검사 장비는 사실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공정을 보면 돼요. 이제 D램 공정 중에서 D램을 착착 쌓아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HBM이기 때문에 후공정단에 들어가는 테스트 장비들은 대부분 HBM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수혜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수혜주다 말만 나오는 애들이 있고 실제로 HBM 검사 장비로 투입되는 애들이 있어요. 테크윙이 투입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에서 개발하는 HBM 후공정 테스트 장비 투입됐고요. 지금 투입되고 있고요. 퀄테스트 올해 1월, 그러니까 지금 추진했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퀄테스트가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퀄테스트 통과하게 되면은 보통 1, 2개월 정도 소요된 다음에 발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테크윙 제품을.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 좋은 거냐면 이 테크윙이 다른 반도체랑 다르게 락바텀 나오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다른 반도체들은요. 이렇게 올라갔으면 다음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고 다음 제자리에 옵니다. 아까 퀄리타스 반도체도 보셨죠? 올라간 것보다 더 내려가는 거. 근데 이렇게 실제로 이 HBM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애들,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안 빠집니다. 그죠? 다시 상승하려고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게 SK 하이닉스 향 종목들 중에 가장 근접한 2등주, 3등주 레벨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종목 자체는 그다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퀄테스트 통과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마 결과값이 2월 중 나올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 이거 나오게 되면은 상승 기조로 바꿀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 그게 아직 나오지 않더라도 실제 이건 엔비디아 모멘텀을 좀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눌려 있어요. 많이 내려갔습니다. 본래 가치 대비해서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가 본래 추세까지 회복된다라는 거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반등뷰는 분명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그랬을 때 SK 하이닉스의 향 종목을 띄고 있는 1, 2, 3등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테크윙은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구조가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 안에 중심주기 때문에 저는 뭐 그다지 불안해할 종목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이거 추가 매수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41,000원인데 이 4만원 초반 구간 있죠. 이 41,000원 밑에서 4만원 초반 정도 오면은 한 번 더 사셔가지고 지금 3만큼만 더 사세요. 그래서 평단 쭉 내린 다음에 좀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퍼포먼스 보면서 가셔야겠지만 일단 정고점 라인이 이쪽이에요. 52,000원, 53,000원 요 정도 레벨이 되는데 평단 밑으로 맞추신 다음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차익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어려움 없이 보셔도 되겠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레거시 종목들이라든지 또는 뭐 유리기판 종목들이라든지 지금 반도체가 각각의 색채를 띠고 있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CXL도 있고요. 지금 AI,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 HBM 딴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야지만 나머지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 지금 우리 증시가 그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틀이 벗어날 가능성 거의 없기 때문에 테크윙은 잘 기다리면 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지장 없어 보여요.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의 숑님께서 세트레가이 47,400원에 5% 매도가를 얼마쯤 잡아야 될까요? 라고 또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자, 일단은 뭐 위성, 뭐 그다음에 우주항공 이쪽은 이제 뭐 미국 쪽에서 우리가 수혜를 어느 정도는 좀 받는 섹터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뭐 관세에 대한 부분도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좀 재료가 있어줘야 올라갈 수 있는 섹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잠시 쉬어가는 그림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주항공 쪽은 보통 이제 이야기거리가 나올 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 될 수 있는 시점에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빠르게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3월 달에 세트레가이가 위성을 또 발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위성을 발사를 해서 발생되는 매출이 올해 3분기부터 또 발생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레가이가 지금 수주잔고 같은 경우에도 2천억을 넘겨놓은 상황에서 추가로 위성 발사까지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캐파 성장 현재 어느 정도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올해 국내에 이제 또 2분기 정도에 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우주항공도 반드시 위성 쪽도 그렇고 한 차례 좀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섹터군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현재 관심도가 높느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거리가 나올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3월 달에 뭐 이제 또 위성 발사, 뭐 그다음에 뭐 스타링크 출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이슈들은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우주항공이 무언가 뭐 가파르게 이제 뛰어오르는 그런 이슈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로봇이나 뭐 AI 조선 이러한 쪽들이 또 수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의 대장 이슈라고 볼 수 있을까는 조금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나 아직까지 이슈가 좀 도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주가를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5만 원이에요. 보게 되면 5만 원 구간에 현재 단기 고점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만 원 구간을 소화를 해야 추가적으로 또 5만 5천 원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이제 2차 목표가는 5만 5천 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주항공 쪽은 올해 이제 또 충분히 기대되는 이슈가 많이 있기는 한데 올해 그만큼 또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계속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변수 또한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또 이제 급등락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섹터별 순환매가 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향후에 다가올 섹터를 미리 잡는 것은 약간은 또 이제 살짝의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5만 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5만 원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신고가 부근이 5만 5천 원까지 노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확실하게 이야기가 될 때 접근을 하는 것이 유효한 섹터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5만 원 구간에서 무언가 확실하게 좀 탄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차례 수익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또 저점에서 잡는 전략, 조금 더 우주항공이 확실하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로 움직일 때 잡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 한번 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유비코스 9,529원 3%인데 몇 년 보유한 종목 정리하고 싶어서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유비코스는 이제 통신 장비죠. 그 중에서도 이제 지능형 IP도 들어가고 5G도 들어가는데 사실 주력은 이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무난하죠. 막 크게 성장을 한다라거나 또는 크게 감소를 하거나 하는 형태보다는 지속적인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근데 유비커스는 이제 신청자분께도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소형주예요. 시총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그래서 다행인 점은 실적 베이스가 어느 정도 갖춰지기 때문에 그런 지점은 다행입니다만 성장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지 못한다라면 이렇게 주가는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비커스 같은 종목은요, 사실 코스닥에 가보면 한 1,000개 있어요. 네, 정말 많습니다. 근데 물론 유비커스는 그 중에서 실적은 좀 괜찮은 종목이라 그나마 낫긴 한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멘텀이 똑바르지 않고 또
상승, 성장에 대한 퀘스천을 해소하지 못한다라면 주식시장에서는 대부분 외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돈들은요, 성장력이 또렷한 기업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시장 중심주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걸 둘째 치고, 유비쿼스는 매도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편성할 건데 포트폴리오에 지금 현금 비중이 부족해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예, 그러면 포트의 안정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게 있어요. 꼴 보기 싫다. 나 이거 보기 싫다.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들고 있었더니 아유 나 이거 마이너스 찍혀있는 거 못 보겠어.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들고 가세요. 왜냐하면 물론 신청자분께서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지 제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유비쿼스는 기다리면,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본래 제 밸류만큼 값을 받고 있는, 제 값을 받고 팔리는 우리 증시의 레벨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유비쿼스는 손실 볼 종목이 아닙니다. 기다리면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괜히 아쉬우실 거예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유비쿼스 같은 종목을 매도하면 또 다른 걸 사는데 그러다가 또 손실을 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거 유비쿼스 좀 기다리셨겠지만 이거 좀 더 기다리셔가지고 본절 탈출을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간은 한 6개월 전후로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좀 러프하게 드리냐면 이렇게 소형 종목들은 테마 같은 게 한 번씩 돌아줘야 돼요. 테마라고 하면은 뭐 이슈가 붙을 수도 있고 재료가 붙을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리까지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차라리 기다리시는 게 낫겠다. 본절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정도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오재성님께서 효성 55,300원에 35% 이것도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자, 일단은 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죠. 지주사고 이제 자회사로 이제 뭐 효성중공업, 뭐 그다음에 뭐 효성 TNC 등등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효성은 저는 이제 또 왜 들어가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지주사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배당을 이제 좀 받는다라든지 어떠한 이제 또 목적이 있을 때 이제 또 종목을 진입을 하잖아요. 사실 이제 효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했다라는 또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약 한 300% 가까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효성이 갖고 있는 자회사가 뭐 효성중공업, 효성 TNC, 뭐 그다음에 뭐 건설,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실적을 이끌었던 것은 효성중공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효성을 살까, 효성중공업을 살까라고 한다면 사실 뭐 선택지는 당연하게도 효성중공업을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효성중공업이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고 효성의 실적이 잘 나왔던 건 지금 효성중공업의 미국 쪽에서의 변압기 쪽에서의 굉장히 좋은 호실적 흐름이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의 어떤 흐름과도 좀 궤를 같이 하죠. 지금 미국 쪽에서 수혜를 받는 쪽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효성중공업은 변압기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과 동일하게 같이 간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효성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이기는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이기는 바닥권인데 지금 최근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도무지 5만 원 중반대를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구간을 못 뚫어내고 있죠. 이 구간에 지금 저항 구간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효성 같은 경우에는 갖고 가봤자 지금 5만 원 초중반대밖에는 수익을 노릴 수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55,300원 구간이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저는 뭐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아직까지 또 이제 바닥권이고 뭐 실적 또한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뭐 바닥권에서 이제 들고 갈 만한 구간이라고는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5만 원 초중반대 이상을 보고서 들고 갈 종목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뚜렷하게 미국 쪽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고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효성중공업이라는 확실하게 또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효성 같은 경우에는 시장 투자자들에게 선택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성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들고 가시되 1차 목표가를 48,000원, 2차 목표가를 51,000원 정도로 안내를 드리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정리하고 가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나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5만 원 초중반대를 강하게 뚫어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뚫어준다라고 하더라도 큰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조금 무리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회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수익이 더 빠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한국항공우주 55,500원 10%입니다. 주가가 조정 구간인 것 같아 매수했는데 전문가님의 진단 부탁드립니다. 조정 구간 맞고요. 매수하신 구간이. 다만 이런 지점입니다. 가파르게 올라가서 가파르게 좀 내려왔다 정도.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다른 방산 기업에 비해서 사실 작년 한 해 수주량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멘텀은 되게 좋죠. 방산 간다, 방산 간다, 우주항공 간다, 우주항공 간다 하니까 주가는 같이 따라 올라갔지만 실적은 다른 방산주들에 비해서 그다지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2024년이 이제 컨센치 대비해서 수주량이 따라가지 못했던 게 가장 크죠. 근데 이런 지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저는 지금 가격이면 그다지 부담 없다라고 봐요. 특히나 제가 먼저 설명드릴 때 이랬죠. 수주량 대비해서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상방 퍼포먼스가 세게 나왔다고요. 올해는 어떨까요? 저는 올해도 유사한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걸 주도하는 거는 아마 한화그룹주가 되길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거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금 가격 레벨에서 뭐 걱정하실 거는 저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사실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면 참 기분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타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예리하게. 근데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타점을 기술 분석까지 해서 완벽하게 잡는 건 사실 어려워요. 지금 정도 레벨대에서 잡고 모아가는 전략은 부담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한 번 더 살 생각 하셔야죠. 한 번 더 사는 가격은요, 저는 이 5만 원에 가까워질 때 하시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봉으로 딱 놓고 볼까요? 자, 박스가 어때요? 정말 두텁죠? 여기가 보면은 2022년 구간입니다. 자, 2025년이죠? 그때까지 박스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방 한번 트라이하고 내려온 건데 이 기술 분석으로 보더라도 지금 자리는 그다지 불안한 자리는 아니다.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평단을 좀 낮추시고 퍼포먼스를 좀 기대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올해 이제 수주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예, 이것까지 설명하면 제가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좀 생략을 할 건데 작년보다는 올해 수주량이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 기대감도 그대로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 얘는 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역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항공우주급의 종목을 이런 자리에서 안 사면 그럼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로 질문을 하면요. 마땅히 떠오르는 게 많이 없을 겁니다. 좋아 보이는 건 이미 좀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내가 좀 안 좋아 보이는 애들은 밑에 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국항공우주는 그런 안 좋은 애들이 바닥에 깔리는 것 비해서는 훨씬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여파로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종목 단위로 문제는 없고 이 심리만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평단 잘 유지하고 슈팅이 나오고 시세가 나오면 팔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 정도 드리고 싶은데 이 62,500원 구간 있죠? 이 레벨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단기라는 게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항공우주 입장에서는 뭐 한 1,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권정남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16만 1,000원에 10%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수익인데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또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자, 일단은 뭐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속해서 이제 또 호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최근에 이제 또 이야기를 보게 되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쪽의 로봇이 이제 또 건조를 하는데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삼성에서 이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또 개발을 한다라든지 지금 로봇 쪽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집중할 만한 어떤 호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연속해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재가 겹겹이 쌓여지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굉장히 또 주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또 가장 대주주로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로봇주 중에서 가장 또 이제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슬슬 또 이제 분할로 좀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고 뭐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뭐 적정 주가를 판단을 한다 뭐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한참 초과를 해서 주가는 프리미엄으로 이제 접어든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신고가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하게 되면 누구나 또 수익 중위 구간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또 시장이 순식간에 또 이제 급변을 한다거나 혹은 로봇주 쪽에서 차익 실현 심리가 나타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누구나 수익 중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그다음에 뭐 SPG, 뭐 그다음에 뭐 로보티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세기는 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로보티지나 SPG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또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거든요. 즉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워낙에 심리가 강력했지만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또 분할로 차익 실현을 슬슬 진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또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충분히 또 이제 후발주자를 좀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은 현재 구간, 지금 이제 요 추세를 좀 타고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추세,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저가를 좀 밟고 나가는 추세가 있죠. 요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한,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단가로 말씀을 드리면 한 3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30만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이제 나는 더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구간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어느 정도 분할로 좀 차익 실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후발로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이 또 추가적으로 여전히 바닥권에 많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후발 투자를 한번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질문 주셨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21,400원에 10% 매도 가격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대장입니다. 원전 주기기 국내에서 원톱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글로벌에서 입지가 지금 중요한데 사실 글로벌에서도 탑티어로 꼽을 수 있는 원전 주기기 전용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과 MOU까지 체결을 했죠. 그거 덕분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국내 이제 한수원 간에 이 특허 분쟁이 종료가 되었다는 지점이 지금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지점은 정작 중요한 건 아닙니다. 큰 방향에서 원전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로 좀 봐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700조 이상의 투자가 진행될 거고 실제로 달러 기준으로 보면요. 2030년 기준으로 보면 누적 5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정부가 직접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AI 인프라 구조였습니다. AI 관련 인프라 구조는 몇 개 없어요. 대표적으로 전력 설비 들어가고요. 그냥 데이터 센터 짓는 겁니다. 칩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 단계 짓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SMR을 비롯한 원전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느냐? 그런 건 없죠. 그럼 이랬을 때 실제로 글로벌에서 수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원전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글로벌에서 4개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탑티어로 꼽히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고요. 그중에서 대장주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파이는 어떤 거냐면 제가 작년 초에 조선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좀 올라왔잖아요. 이 원전이. 이거 가지고 막 시세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더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정받고 하겠죠. 주 차트 자체가 뭐 원웨이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 중에서 우리 기업이 그러니까 이 지금 타겟하고 있는 종목이 세계에서 탑티어를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면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그래요. HBM을 했을 때 글로벌 탑티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프리미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원전에서 그 역할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SMR 관련돼서 탑티어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3개 정도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샘 올트만의 오클로가 있겠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는 테라파워가 있겠죠. 그리고 JP 모건이 투자하고 있는 SMR,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가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다 연관 짓고 있습니다. 누가요? 두산에너빌리티가요. 자, 그렇다면 굳이 지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들고 갈 것인가? 좋은 종목들을 얼마나 들고 갈 것인가로 판단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 제가 작년 4월에 조선주를 비슷하게 평가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담스러워서 조선주 사라고는 제가 얘기 못 하겠어요. 근데 원전주들은 저는 비슷한 역할, 조선주와 비슷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요,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실적 지켜서 올라가는 거 전혀 아니죠. 오로지 모멘텀만 부각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수치화되는 순간이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올해 글로벌에서도 대형 원전 수주가 기다리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대형 원전 수주가 나올 때마다, 특히나 우리 우방국들의 수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거론이 될 겁니다. 네. 그만큼 레벨을 갖고 있는 기업들 자체가 몇 개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굳이 지금 뭐 팔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고, 최소 6개월 이상 들고 가보자라고 판단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좋아 보이고요. 6개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기준을 딱 두세요. 한 3개월 들고 가겠다. 나는 단기로 보는데, 사실 근데 단기로 보실 거면 지금 팔아야 됩니다. 이거 딱 정고점 라인이어가지고 여기서 좀 흔들릴 거거든요. 이미 흔들리고 있죠. 이런 잔파동에 팔아야 돼요. 짧게 보실 거면. 그래서 기간은 스스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 저는 올해 내내 원전이 중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달팽이님께서 풀무원 13,800원에 15%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익절 가능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저는 풀무원은 현재 시장에서 꽤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이제 좋은 반응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결론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연매출 3조 클럽을 이제 새롭게 달성을 했고, 중요한 부분이 이 수출액의 이제 매출의 3분의 2 정도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K푸드가 최근에 뭐 삼양식품을 포함을 해서 굉장히 이제 또 크게 좀 활활 타올랐었던 그런 이제 이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K푸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출량을 좀 늘려나가면서 실적을 또 크게 좀 뛰어오르게 하는 그런 기업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약간 이제 우려스럽게 또 이제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바로 관세에 대한 부분이죠. 관세를 또 이제 부과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 식탁에 또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관세에 대한 또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또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 미국에 어느 정도 진출을 해 있고 미국의 생산 거점을 만들어 놓은 기업들은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미국의 법인도 뭐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 거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또 시장에서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흐름도 보게 되면 무언가 쭉 조정 나오다가 바닥 잡고서 오늘 크게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움직임이 저는 다시 한번 또 주가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서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모자람이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이번에 또 미국 수출권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유럽 시장도 진출을 할 예정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우리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라 추가적인 캐파 확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무원은 저는 더 가져가셔도 된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목표가를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일단은 목표가는 중요한 부분이 또 이제 매수가 부분이에요. 매수가가 13,800원 부분인데 지금 보게 되면 고점 부분에 이제 매물 구간 한 차례 설정이 되어 있죠. 또 이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 신고가로 또 갈 수 있는 흐름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무원은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3,000원 중반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고 이 구간 뚫어줘야 추가적으로 또 16,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점. 다만 현재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오히려 또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제우스 14,200원에 30%입니다.
설 직전에 매수했는데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딱 느껴지죠? 비중이 굉장히 헤비하죠? 제가 왜 이렇게 바로 이야기 드리냐면 이건 추가 매수를 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종목이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왜냐면 여기서 추가 매수 3만큼 더 사야 되는데 한 번 더 사면 60%입니다. 이거 흔히 말하는 몰빵이에요. 그런 구조로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통 이야기 드리는 게 섹터 단위로 봤을 때 내가 예를 들어 바이오가 좋다. 바이오 30% 안 넘기는 게 좋아요. 반도체가 좋다. 30% 안 넘기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그 30%라는 건 어떻게 설정하셔야 되냐면 샀어요. 내가 사서 바로 올라가면 좋죠. 근데 그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종목이 그렇게 안 움직일 수도 있고 섹터가 그렇게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면 당연히 내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나눠서 할 것인가가 나올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분할로 가져갈 것인가도 미리 세팅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그런 세팅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걸 보고 이제 무작정 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이 비효율적이라는 말은 이거 제우스가 아니더라도 이걸로 예를 들어서 사자마자 수익을 봤어요. 다른 종목으로 그거 다 뱉어내게 됩니다. 시장은 그렇게 단순한 전략을 취하는 사람한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이거 지나고 보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은 꼭 하시길 바란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제우스는 괜찮은 종목이에요. 특히나 디스플레이 장비, 특히나 반도체 장비 이 두 개가 주요 매출이고 추가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산업용 로봇이죠. 로봇 관련해서 실제로 팔아서 매출 지키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종목은 괜찮아요. 근데 전 비중이 좀 걱정되는 거니까 비중만 잘 조절하시고요. 그리고 종목 얘기 좀만 더 드리자라면은 제우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매출이 지키고 있는 게 세정 장비 쪽이에요.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 반도체 세정 장비인데 이게 지금 HBM에도 납품이 진행되고 있죠. 이런 지점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제우스는 실적이 23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갔어가지고 실제로 주가 퍼포먼스도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별로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24년도부터 출발해서 HBM 단 그리고 산업용 로봇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단에서 같이 매출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주가 레벨이 굉장히 싸죠. 차트만 봐도 되게 내려와 있죠. 이런 지점들이 다 저평가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좀 기다리면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뭐 본절에서 파는 게 아니고 좀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하는 구조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한 단기 중기 정도. 근데 지금 비중이 너무 크셔가지고 꼭 먼저 말씀드리는데 본절가 부근에서 비중은 축소하세요. 저 같으면 한 절반 이상 팔 것 같은데 이거는 기호에 맞게 일부를 꼭 줄이시기를 바란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단기 중기 정도의 짧은 텀을 두고 보자라면은 이전 매물대 구간이 이제 17,000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단기 목표가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 실제로는요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 한번 잡으시면은 그 위로도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호흡 자체를 약간 길게 가져가시는 걸 저는 좀 권장드리는데 성향이 난 짧은 게 너무 좋다 하시면은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이 17,000원 구간이 있죠. 이 레벨 오면은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다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고 보고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 조절 꼭 챙겨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베리베리님께서 카페24 28,106원에 10% 매도가를 얼마 정도 봐야 될까요? 라고 또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또 개설하고 이제 또 운영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실적 상승은 계속해서 좀 이루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부터 구글과 이제 또 파트너 협약을 맺으면서 또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도 출시를 했던 그러한 기업이고 그러면서 뭐 동남아나 유럽 등등 계속해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캐파를 계속해서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이제 AI와 결합한 또 이제 마케팅 솔루션을 또 내놓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AI 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수혜를 받은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말씀을 주신 부분이 목표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나 또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항상 이제 제가 목표가나 혹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단계를 말씀을 드릴 때에는 앞선 구간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부분을 또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신고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게 되면 앞선 구간에 막혀 있는 구간이 현재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일전에 약 55,000원에서 6만 원 정도 구간에 매물 구간이 어느 정도는 또 형성이 되어 있고 일전에 못 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 심리가 어느 정도는 또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저가에서 상당히 또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좋은 이야기들이 또 겹겹이 좀 쏟아져 나오기는 했습니다.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과 구글과 이제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AI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또 화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연속적으로 또 수혜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온 건데 사실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가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한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분할로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일전에 긴 구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현재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딱 오늘 윗꼬리 그린 구간이 예전에 뚫어내지 못했었던 저항 구간이 존재하는 그러한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확실하게 조금 강력하게 소화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모레 정도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현재 구간을 좀 강력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해낼 수 있는 강력한 종목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제 분할로 이제 고가 갈 때마다 차익 실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현재 구간을 내일 혹은 이제 모레 정도에 계속해서 못 뚫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항 구간이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또 강력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아마 이번 주 정도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이번 주에 현재 구간의 움직임을 굉장히 주요하게 보시고 뚫어주면은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더 확대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58,000원에 20%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라고 의견 주셨네요. 자, 사실 이렇게 돼 있으면 참 제가 어떻게 이야기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병원 갑니다. 그러면은 약 먹으면 나아요. 그죠? 주사 한번 맞으면 낫고요. 근데 이게 감기가 변하고 변해서 너무 몸이 아파져서 의사가 손 쓸 정도가 지나가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지금 58,000원에 사셨는데 2만 원 와 있어요. 이게 반토막 더 났죠. 이런 구조는 나오기 전에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사실 이게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캐즘이 언제 끝날까요?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전 작년에도 유사한 의견 드렸죠. 증권사에서는 캐즘이 4분기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저라면 2차전지를 안 삽니다. 그리고 지금 들고 있다면 저라면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올해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4분기 되는데 턴어라운드 안 나왔죠. 올해도 보세요. 지금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 3월, 4월 되면 또 턴어라운드 나온대요. 지켜보십시오. 지금 트럼프 정부도 또 들어섰잖아요. 대외 변수가 또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예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이 리스크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리스크를 염두에 둔다라는 거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걷어낼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지금 걷어내기가 너무 어렵죠. 여기 레벨에서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거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아마 손절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지금 레벨에서는. 그리고 이걸 손절을 한다고 한들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은 걷어내지도 못해요. 걷어내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다른 걸 사도 비슷한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제 우려감이 좀 나와서 걷어내지 마시고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하신다라면 새로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2차 전지를 제외하고도요. 좋은 섹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성장하고 있는 섹터 굉장히 많아요. 2차 전지는 2024년 내내 조용히 내려갔죠. 2023년에는 대장이었습니다. 올해 보세요. 작년에는 그렇게 좋았던 섹터들이 또 올해에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애들이 등장할 겁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게 엔터주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주요 좋은 종목들을 투자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와서 손실폭을 줄이고 나서 내가 언제가 이 종목을 걷어내야 될 타이밍이냐면 이 종목이 뭐 상장 폐지되거나 또는 재무가 너무 안 좋아지거나 하진 않아요. 실적이 좀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현금 유보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망할 기업도 아니고요. 롯데가 이거 일진그룹한테 사온 거거든요. 일진 머티리얼 시절에. 사올 때도 비싸게 주고 사왔습니다만 롯데의 재무력이 지금은 안 좋아졌다 한들 롯데는 롯데입니다. 망할 기업 아니니까 들고 가시고 전반 시장 반등이 나올 겁니다. 네, 시장 반등이 나오는 뷰에 맞춰서 이런 2차전지 기업들도 하방에서 시장과 같이 올라가는 구조가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걷어내는 작업으로 가시는 게 저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 반등에 대한 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시기가 중요할 건데 이 시기가 업황이 반전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시기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업황 반전이 나오는 시기에는 저한테 다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업황 반전이 아니고 시장 반등이 나오니까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걷어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걷어내는 구간은 많이 기대해야 저는 이 3만 원 정도라고 봐요. 많이 기대해야. 그래서 이거 걷어낸다라는 거는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뭐냐면 내가 얘를 팔고 다른 걸 통해서 여기서 손실 본 걸 만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를 잘라내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새로운 뷰에 대해서 서칭도 많이 하시고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의 역량 자체를 좀 키우시는 게 저는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에서의 어떤 해결책보다는 앞으로 기간이 흐르면서의 해결책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상당히 모호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 말을 잘 이해하시고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얘가 이제 반전이 나오는 타이밍에 잘 감잡기가 어렵다면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야인시대 출연하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물어봐 주세요. 반등이 나오는 시기에서. 그럼 그때 제가 그 상태에 맞는 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해사랑님께서 가온칩스 47,800원에 7%, 53,000원 목표가 잡고 올라탔는데 가능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연휴에 또 이제 맛있게 떡국 먹는 동안에 악재가 하나 튀어나왔죠. 딥시크라는 또 이제 굉장히 큰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AI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저는 올해 계속해서 좀 좋게 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디자인 하우스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올해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꽤나 이제 컸었습니다.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딥시크가 나왔고 딥시크가 결론적으로 이제 약 80억 정도를 들여서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루 구동 비용이 약 9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대비해서 들어가는 돈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우리가 뭐 엔비디아 뭐 그다음에 뭐 챗GPT 이런 이제 또 거대 AI를 보면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뭐 진입장 비용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이제 반사적으로 가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구나. 이런 이제 또 기대감이 계속해서 형성이 됐었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거 쉽게 또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만들어져 있었죠. 그래서 AI 산업은 기대감이 계속해서 크게 뛰어오르고 있었는데 딥시크가 떡하니 딱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또 이제 저비용으로 챗GPT4 정도의 이러한 이제 또 효율을 내니까 이거 시장에 상당히 이제 AI 쪽에 거대한 또 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또 시장 투자들이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포함을 해서 최근에 뭐 HBM, 뭐 AI 반도체 이런 쪽들이 일제히 또 다 급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도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딥시크를 한번 써봤거든요. GPT, 뭐 그 다음에 뭐 구글의 제미니 이런 것들 다 써봤는데. 뭐 다른 것들 대비해서 우리가 일반인의 수준으로는 딥시크가 저는 가장 좋은 것 같기는 했습니다. 굉장히 또 이제 속도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답변의 깊이 또한 굉장히 좀 깊더라고요. 그래서 딥시크가 성능이 확실히 좀 좋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뭐 디자인 하우스나 AI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 쪽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딥시크가 이제 나왔다라는 것은 AI 쪽과 AI 반도체 쪽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좀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고 AI 반도체는 조정이 나오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인 거죠. 딥시크가 나오게 되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AI 소프트웨어를 또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반면에 딥시크가 출연을 하게 되면서 조비용 고효율의 AI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국내 기업들도 그게 제2의 딥시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은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애초에 이제 중국 쪽으로 고성능의 반도체가 지금 수출 제한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딥시크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또 이 저성능의 반도체 또한 수출 제한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지금 고려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부분에 AI는 이제 시작되는 사업군입니다.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능이 좀 증가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1 정도의 어떤 성능을 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특히나 4차 산업군이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고성능의 어떤 재료들이 필요할 것은 저는 뭐 필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올해는 뭐 여전히 이제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IP를 활용을 해서 이제 또 뭐 반도체 쪽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약간은 문제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IP 비용이 조금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IP에 대한 어떤 지출 비용이 늘어나니까 수익성 자체가 계속해서 캐파는 올라가는데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우려 섞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디자인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 어느 정도 또 추가적인 양산이 일어나게 되면 뭐 결론적으로는 가온칩스 또한 다시 한번 성장 궤도로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악재를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겠죠. 어찌됐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연휴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AI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즉 지금 여전히 딥시크에 대한 여파가 현재 시장에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AI 반도체와 디자인하우스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악재를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자인하우스 쪽에서는 대장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쪽은 에이징랜드 혹은 AD 테크놀로지, 뭐 요 정도, 자람 테크놀로지 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의 성격을 저는 띠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디자인하우스 쪽을 다시 한번 볼 거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악재를 반영을 하고 있고 탄력이 살짝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가 될 때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야기가 될 때까지 중요한 구간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현재 구간이 중요한 거죠. 지금 보게 되면은 약 한 39,000원 구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구간을 깨지 않으면 이제 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지지 구간은 가격대로 봤을 때 약 한 37,000원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7,000원 구간을 일단은 지지 라인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1차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딱 5만 원 구간에서 또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확인이 되고요. 특히나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 5만 원 구간 이상부터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구간을 소화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 5만 원 안내 드리도록 하고, 바닥권 이탈 시에는 일단 한 차례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 최소한 그 정도는 진행을 하셨다가 다시 한번 디자인하우스 쪽이 주목을 받으면 그때 매수 접근,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5만 원 구간이 굉장히 두터운데 이 5만 원 구간을 뚫어주려면은 또 가온칩스가 디자인하우스 쪽에서는 완전하게 대장으로 움직여줘야 되고, 그러면서 또 디자인하우스가 또 시장에서 대장 섹터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단기간 내에 뚫어주기에는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 5만 원으로 잡고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면 조금 더 확실한 타이밍이 올 때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디자인하우스가 시장에서 확실하게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접근을 하는 것, 일단은 이렇게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전화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이스트 소프트 네,
22,000원에 20%인데. 22,000원에 20%요? 예,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저기, 지금 내가 보기로는 28,000에서 3만원 버는데, 그게 가능할까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8,000원에 3만 원 보는데 가능할까라는 질문이신 거예요? 예, 예. 네, 제가 의견 드려볼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스트 소프트가 지금 갖고 있는 모멘텀은 개별적인 AI 모멘텀에서는 사실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AI 플랫폼 중에 페르소 출시했죠. 페르소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 더빙 서비스인데 이번에 오디오 서비스 추가해가지고 저도 한번 써봤는데 기능상은 괜찮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또는 이제 팔란티어처럼 AI 대장주들이 있죠. 소프트웨어 대장주들이 움직이는 퍼포먼스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어떤 지점이 있냐면 국내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관되어져 있지 않더라도 글로벌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 관련 모멘텀이 불러일으켜질 때는 강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곤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트 소프트나 한글과 컴퓨터 같은 기업들이에요. 실제로 과거에도 유사했죠. 그리고 지금도 시세가 나오는 지점이 글로벌 모멘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특히나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런 측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AI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소유하지 못한 기업, 그러니까 돈이 좀 부족한 기업들은 그렇게 행사하기가 어렵겠죠. 개발하기도 어려워지고요. 난이도가 살짝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어떤 희망과 기대감을 만들어냈냐면 돈이 많이 없어도 투자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우리가 특히나 생성형 AI를 베이스로 놓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낼 수 있다라는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지금은 아직은 가능성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모멘텀이 발생하면 같이 상승해주는 형태가 또렷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지금도 유사한 지점이고 딥시크의 여파와 더불어서 이번에 팔란티어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AI 소프트웨어주들이 글로벌에서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만 원 보신다라고 딱 정해두셨는데 이게 사실 이스트 소프트는 잡고 끌고 가는 종목으로의 매력도보다 산 다음 퍼포먼스 나오면 매도하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뷰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트레이딩 뷰는 사고 판다라는 의미예요. 빠르게. 이게 뭐 하루 만에 뭐 샀다가 5분 뒤에 팔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정도의 뷰를 가져갈 때 상당히 효율적인 종목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3만 원에 간다 안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이 정고점 라인의 이 레벨 있죠. 말씀하셨던 28,000원에 3만 원 레벨입니다. 이 레벨을 도달하게 되면은 분할 매도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8,000원에서 3만 원 레벨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의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도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무조건 나는 네 가격에 팔 거야라는 대응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올라가면서 천천히 파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28,0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27,000원 레벨 정도부터 이렇게 쭉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비중을 정리하시는 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걸어두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6,000원에 얼마, 27,000원에 얼마, 8,000원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내가 20%의 비중을 얼마씩 팔 건지, 얼마 정도의 분할로 할 건지만 정해서 미리 걸어두는 전략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자체는 지금 시장에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본다라면 모멘텀이 가장 좋은 섹터 중에 하나, 그 중에 대표 종목을 고르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드렸던 가격 전략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네. 내가 좀 한국 바이오 파마 매도 시점 얼마가 잡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호수를 얼마 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한 분이 이제 두 종목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종목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음에 신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전화 주십시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후리지아님께서 하나마이크론 13,000원에 15%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자, 일단은 하나마이크론, 저는 최근에 그래도 조금은 좋게 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좀 좋게 봤었냐면,
하나마이크론이 4분기에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게 나와줬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컨센 대비해서는 살짝 하회하는 그런 이제 또 실적이 나오기는 했지만 영업이익이 약 316억 정도를 나오면서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또 큰 폭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반도체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우려감이 드는 쪽이었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 반도체 쪽 업황을 보게 되면 뭐 HBM이나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확실하게 수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반도체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계속해서 수요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구간에 도달을 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분기에 실적이 또 견조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확실하게 바닥권은 어느 정도는 잡아줄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제 또 베트남 법인 매출도 추가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뭐 캐파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마이크론이 이번에 인적 분할을 또 이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존에 이제 하나마이크론에서 지주회사를 새롭게 이제 또 만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2개 회사로 나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마이크론, 기존의 반도체 사업을 진행을 하는 이 기업과 그 다음에 하나반도체 홀딩스라고 하는 투자회사, 지주사로 또 나뉘는 그런 인적 분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비율이 약 2대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 1이라는 하나마이크론 주식이 쪼개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는 인적 분할이고 뭐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인적 분할은 이제 또 승계를 위한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최근에 레거시 업황이 여전히 좋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었죠. 그런데 그나마 최근에 그래도 이제 레거시 쪽이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하나마이크론 등등해서 3, 4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도 바닥 잡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마이크론이 이번에 결론적으로 이제 또 인적 분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에는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가장 이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마이크론을 들어갔는데 요거를 지금 쪼개버린다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주가에 좋은 영향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바닥권이기는 하죠. 지금 보게 되면 뭐 계속해서 이제 9,000원 구간, 바닥 구간을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저는 이 구간 깨면은 그냥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반도체 레거시 업황이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2월 중순에 또 반도체 관세에 대한 부분을 트럼프가 이야기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반도체 쪽은 또 다시 한번 악재로 또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비단 이 부분은 뭐 하나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온칩스 등등 반도체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2월 중순에 반도체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마이크론은 9,00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인적 분할에 대한 우려감까지 하면서 추가적으로 조정폭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0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저는 정리하고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를 또 설정을 한다라고 하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로 12,000원, 그다음에 2차로 14,000원 정도 구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12,000원 구간도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세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 시에 정리 쪽으로 일단은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가 이탈 시 정리 그리고 반등 시의 정리 쪽으로 그리고 2월 중순에 반도체 관세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반도체 관세 발표 이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리를 또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은 이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랜만에 또 1시간 반을 열심히 상담 드리고 보니까 또 저희 준비한 히든카드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히든카드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그동안 드렸던 히든카드에 대해서 리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야기 드렸던 현대글로비스가 이번에 2차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30% 정도 수익률에 도달해 있는데 얘는 제가 차트 보면 설명드릴 테지만 지금 사실상 신고가 영역이에요. 근데 저는 더 보셔도 될 거라고 보고 실제로 최근 제가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수익률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데 글로비스의 영업이익률 관련해서인데
실제로 관련된 모멘텀이 뭐 깨지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고요. 또는 수급에서 외국인이 이탈하는 적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대로 유지해도 되겠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게 뭐 이제 가격이 위에 안 찍히는데 다음 목표가는 16만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16만원 다음 목표가입니다. 자, 그리고 1월 14일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 SM입니다. 사실 이 차트 보셔도 아시겠지만 아직도 바닥권이에요. 그리고 올 한 해 관세라는 키워드를 피해갈 수 있는 대표 업종인 엔터주는 제가 유심히 보시라고 계속 누차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 중에 한 종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M이 지금 좀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갈 길이 굉장히 먼 종목이기도 해요. 그동안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이 엔터사들이 제가 올해 주목해야 될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관세를 제외하고도 실제로 실적 턴어라운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 하나가 신규 IP라고 뭐 사람한테 이렇게 지칭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신규 아이돌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많이 예정되어져 있고 SM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런 지점들이 실제로 주가 퍼포먼스에 도달하게 된다라면은 아직도 올라갈 자리는 많이 남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다음 목표가 10만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그러면 히든 종목도 같이 만나봐야 될 텐데요. 먼저 제가 오늘 가져온 히든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자, 작년에 이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찍었죠. 근데 올해 와서 돌이켜서 보니까 반도체가 지금까지 좋은 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는 키워드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AI랑 바로 접목될 수 있는 반도체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로 상당히 많이 갈리고 있죠. 대표적으로 HBM과 실제 레거시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판가, ASP만 보더라도 지금 반도체 판가는 중국에서 판가를 내릴 때마다 레거시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HBM은 계속 판가가 올라갑니다. 이 말이 즉슨 뭐냐면 수요층 자체가 고부가 가치 고프리미엄을 띄고 있는 빅테크가 원하는 메모리는 HBM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HBM을 비롯한 이 구조 자체가 큰 틀에서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는 키워드가 맞물려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섹터를 좀 가져왔고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SKC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리기판 대표 종목입니다. 실제로 유리기판 상용화가 올해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 SKC 때문이죠.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 때문인데 뭐 올해 상용화는 뭐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당연한 걸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유리기판이 그럼 AI랑 뭔 상관인데가 좀 필요하겠죠. 실제로 지금 데이터 센터에 수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건 결국에는 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전력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플라스틱 그리고 실리콘이 들어간 기판들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열에 대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 센터는 부피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피를 줄일수록 압축시켜서 많은 칩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부피가 커질수록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유리기판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기판이 들어가는 것 대비해서 기판 부피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다만 이제 비용이 비쌌던 측면 때문에 과거에는 양산이 안 돼서 팔리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를 더욱더 구축해야 되는 이제 빅테크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유리기판의 전환이 더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이번에 CES 가서 SK의 이제 회장과 젠슨하게 또 만났죠. 네, 만났는데 여기서 HBM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유리기판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팔고 왔다 막 이런 뉴스 다들 보셨을 건데요.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게 SKC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주목해야 될 종목 그리고 섹터 중에 대표적인 섹터이고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멘텀은 당연히 좋은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조정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얘가 이제 또 끝났나? 또 급등했다가 급락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자리면 충분히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고 담아봐도 될 만한 시기로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나온 게 아니고 가격 조정 다이렉트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자리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수가는 2길 시초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자, 1차 목표가는 15만 5천원. 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히든 카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히든 섹터는 의료용 AI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의료용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일제히 상승이 나왔죠. 최근에 이제 딥시크발 어떤 이제 수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샘 얼트먼이 또 방한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또 이제 의료용 챗GPT를 또 개발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의료용 AI 쪽도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딥시크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료용 AI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발주자를 어느 정도는 또 찾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중요한 게 올해 이제 또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으면서 캐파 증대가 될 수 있는 의료용 AI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종목군들 한번 후보군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후보군들 보게 되면 자, 딥노이드, 루닛, 뷰노, 셀바스 헬스케어, 3빌리언, SP소프트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져온 종목은 딥노이드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제 제가 설 연휴 이전에는 3빌리언이나 혹은 이제 루닛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거나 미국 쪽에 진출을 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딥노이드가 가장 또 이제 유력한 종목군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이제 AI 기반 영상 판독 솔루션을 주로 다루는 기업이면서 이제 또 이 AI와 접목을 해서 의료용 진단 시스템을 또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전에 엔비디아의 H100을 사용을 해서 생성형 AI 모델을 또 개발을 한 그러한 이력이 있는데, 올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또 활용을 해서 지금 이제 각 병원이라든지 의료원 쪽에 또 이러한 솔루션을 또 이제 수주권들을 따내오면서 매출이 2배 이상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딥노이드가 딥시크를 활용을 해서 AI 솔루션을 또 검토를 한다, 새롭게 또 만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딥노이드가 또 딥시크 관련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또 가장 후발로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지금 AI 쪽은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쪽에 대한 훈풍, 그 다음에 딥시크에 대한 수혜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이제 힘을 만들어주고서 고개를 좀 틀어 올려주는 그러한 그림에 있기 때문에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이 나왔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500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계속해서 또 관세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또 이제 화제가 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중심 잡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이다. 이거를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중심을 잡을 수 있게끔 굉장히 또 이제 저희가 방송을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김 전문가님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저는 오늘 따로 화면을 준비해두지 않았는데요. 매주 하던 것처럼 내일도 오후 4시에 저는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제 유튜브입니다. 김근우의 근본투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공개방송 드릴 예정이니까, 또 지금 시장에서 아마 섹터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일 전문가님도 공개방송 준비되어져 있죠? 네, 저도 내일 4시입니다. 유튜브, 토마토 유튜브 공개방송 공식 채널에 진행을 합니다. 계속되는 또 트럼프 가라사대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주도주 순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또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새로운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군들이 또 뭐가 있을지 요거 한번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볼 예정이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월이 시작되고 나서 시장이 또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 중심을 잘 잡는 매매,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지수 자체가 박스권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부분은 좀 조심을 하면서 중심을 잘 잡아가는 매매를 진행을 하면 수익 보는 것에는 충분히 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